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팟짱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추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선대식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전화로 연결해 현장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식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슈팀의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이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이 이 청년의 19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고가 일어난 구의역에는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제가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오후에 계속 있었는데요. 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구의역을 찾아서 이제 국화도 놓고 또 이제 포스트잇에 추모 글귀를 써서 또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은 이제 우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좀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지는 그런 사고인데요. 혹시 선 기자가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시민들이나 추모 쪽지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이 죽은 이튿날이 이제 19번째 생일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함아무개 씨라고 이제 대학원생인데요. 이제 그분은 A4 용지에 추모의 글귀 그리고 서울 메트로를 비판하는 글귀를 적어서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과 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19살 생일 얘기를 하면서 막 울먹이더라고요. 어쨌든 27살 대학원생이었는데 너무나도 젊은 꽃다운 청년이 죽었으니까 많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단순히 추모뿐만 아니라 좀 이 문제가 단순히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다,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붙인 추모 쪽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4년 동안 매년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구간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 이게 어쨌든 외주와 최저가 입찰, 하청, 재하청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 사회가 서울시가 서울 메트로가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추모 쪽지를 적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아예 준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예, 상황인가 보네요. 네네. 박원순 시장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 아직 현장은 찾지 않았었죠? 어떻습니까? 네, 아직 현장은 찾지 않았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도 좀 박원순 시장이 빨리 좀 현장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여기가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은 추모 쪽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좀 박원순 시장이 와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현장을 찾지 않고 있는데 좀 이걸 가지고 좀 아쉽다는 좀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꼭 찾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아직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언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서울 메트로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언급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오늘 이제 의원들이 오늘 여기에 사고 현장에 방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트위터로 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좀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의 좀 위험성을 좀 줄이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과 비춰보면 좀 박원순 시장의 좀 행보가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박원순 시장이 언제쯤 이 현장을 방문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이곳에 방문을 하는군요. 네, 어제가 국회 개원이었으니까 네. 20대 국회 이틀째 첫 번째 이제 행보로 여기를 선택한 거죠. 예. 그렇군요. 현장을 찾는 일정, 구의역 이 현장을 선택했다 이건데요. 네네. 자, 안철수 공동대표도 그렇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이 문제 이번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재발을 꼭 막아야 된다.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어제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그런 현장 사진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네. 지금은 사고 현장에 포스트잇이 없다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오후 6시쯤에 서울 메트로 직원들이 와서 포스트잇을 다 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철도 안전법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이제 철도 안전에 좀 방해가 되는 것, 이런 물건들은 좀 치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잇이 철도 안전과 이제 지하철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제 떼버린 건데요. 글쎄요, 포스트잇이 철도 안전에 얼마나 방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이제 서울 메트로가 이제 한 번만 뗀 건 아니고요. 어제 여러 차례 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려지게 됐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 현장을 방문해서 포스트잇을 붙인 분들 중에서도 좀 서울 메트로가 이걸 떼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좀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붙이러 왔다 이런 분도 좀 많았습니다. 그 포스트잇이 떼어지는 그 현장 상황을 듣고 내가 붙여야겠다 해서 오는 분들 계시다고요. 예. 서울 메트로 쪽은 철도 안전법을 좀 언급하면서 승강장 아래층 역무실에 추모의 공간을 좀 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마련해서 뗀 포스트잇도 붙이고 녹화도 그쪽에 좀 가져다 놨거든요.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역무실 옆에 만들어진 추모의 공간도 봤는데요. 여기에는 포스트잇도 많았지만 좀 눈에 띄는 컵라면도 많았습니다. 컵라면이요? 예, 많이 보도가 됐죠. 예, 고인의 가방에서 컵라면과 이제 나무젓가락 그리고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일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좀 아파했었던 부분이었죠. 예.
참 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을 했는데 네네. 정말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입니다. 네. 저희 뭐 댓글을 보니까 오스틴 정님께서 꽃다운 청춘의 죽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예. 언제까지 사회의 문제로 우리 젊은이들을 잃어야 하는 건지 네네. 하셨고요. 함께 살자님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19살이면 아직 아이인데 이렇게 네. 달아주셨습니다. 참, 컵라면이 가방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컵라면을 가방에 넣어놨던 거죠? 네네. 이제 그 고인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생전에 이제 그 고인이 이제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좀 일했다. 출동이 떨어지면 뭐 허겁지겁 달려가야 되니까 뭐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토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컵라면 때문에 뭐 다른 분도 그렇지만 그 고인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참 눈물을 쏟았던 거였습니다. 네. 네. 어제 그 사고 현장에 유가족도 네. 찾아와서 네네. 추모 그 메시지를 적었다고 들었는데 예. 성 기자가 현장에서 좀 만나봤나요? 예. 우선은 그 고인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건대 병원에 있고요. 네. 그 현장에는 이제 고인의 삼촌 작은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사고가 난 스크린도어 앞에서 이제 뭘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인 줄 알았는데 네. 적으면서 눈물을 계속 쏟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보니까 이제 고인의 이름이 있었고요. 네. 미안해 너무 힘들었지 이제 편히 잠들어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이제 추모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가서 좀 여쭤보니까 고인의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추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추모의 글귀를 남기기 위해서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분과 대화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분 한 얘기가 조카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이제 서울 메트로 쪽에서는 이번 사고는 조카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근데 조카는 죽었으니 말은 없는데 서울 메트로의 주장만 있으니까 이제 조카의 명예가 많이 훼손됐다라고 해서 좀 많이 화도 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가족들은 지금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고인의 명예회복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가족 측의 말에 따르면 서울 메트로가 이 청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중단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럼 지하철 2호선을 운영하는 주체죠. 네. 서울 메트로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서울 메트로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서울 메트로는 이제 28일 사고 당일이었죠. 네. 그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진상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고인의 이제 삼촌이 얘기했던 대로 김 씨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청년이 뭐 구의역에 이제 구두로 보건했지만 이제 대표적인 2인 1조 규정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를 할 때는 네. 이제 2인 1조로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규정을 어겼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오기 전에 무리하게 그 작업을 하다가 좀 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씨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서울 메트로의 입장인데. 네네. 글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얘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동료분들 좀 만나서 얘기 들어봤나요? 예. 뭐 전화도 하고 그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그 서울 메트로의 주장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가 말하는 그런 매뉴얼들은 현장에서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두세 개 조로 나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고인이 있던 조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 조입니다. 이게 용역 직원 6명이 일하는데요. 네. 이제
이제 50여 개에 달하는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 도어 전체를 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직원 6명이에요? 50개요? 네네. 그것도 직원 2명은 사무실에 대기하고요. 4명이 이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하는데요. 네. 보통 하루에 30건 정도 장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4명이서 30건의 장애 신고가 들어오게 될 경우 이제 그런 것들 수리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동료들 얘기로는 적정 인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뭐 옆에 붙어 있는 역에서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 네네. 1호선, 4호선 얼마나 그 범위가 광대합니까? 예, 거기를 예. 다 돌아다녀야 그렇죠. 된다는 건데 네네. 4명이서 그러니까 2인 1조니까 두 팀이 도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두 팀이 30개 역을 하루에 돌아다니는데 네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예,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4명이서 일하는데 장애 신고가 4군데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네. 그 2인 1조라고 하면 2군데는 놔두고 2군데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 장애가 발생하면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물리적으로 이제 4군데에서 발생했는데 2인 1조로 하면은 뭐 2군데야 1시간 내로 갈 수 있겠지. 나머지 2군데는 지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 서울 메트로의 이런 매뉴얼 규정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이제 컵라면 얘기를 예. 했는데요. 뭐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제 컵라면 들고 다니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였죠. 예. 참. 그러니까 인원은 적은데 수리 갈 곳은 계속 나오니까 네네. 결국 밥 먹을 시간을 없애가면서 쪼개가면서 이동을 해서 네. 일을 한다는 거죠. 예. 네, 이 유가족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요. 네네. 아니 저도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네네. 이 당시에 왜 네. 그 지하철 운전사, 그러니까 기관사가 몰고 들어왔을 텐데 네네. 수리를 하면 당연히 보고를 해서 우리 수리 중이니까 잠시 네네. 들어오지 마라.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하철에서는 이걸 알지 못했습니까? 네, 저도 정말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철도 관련해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하거나 네. 뭐 이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제 철도 운전사한테 통보가 되고 이 지역에서는 천천히 달리거나 그렇죠. 이제 좀 주의를 좀 해서 좀 달려라 좀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장애 신고가 하루에 30건이나 발생한다고 하면 또 이게 빈번한 일이다 보니까 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은 정규직 직원은 아니고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네. 용역 없이 직원이었죠. 그래서 이 하청 노동자한테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관제실이라고 하죠.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네. 이쪽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통으로 이제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소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지하철을 운전했던 운전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점검이 있었는지 수리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 4년간 매년 이제 서울 지하철 1, 4호선, 그러니까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이제 서울 메트로와 코레일에서 계속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나눠져 있죠.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 직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종합관제실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다. 네네. 이 부분이 너무 뼈아픈데요. 예. 정규직 직원이었다면 바로 소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과정에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네네. 여기서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군요. 네네. 사고 당시, 그러니까 그 구의역에도 영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성겨 있을 텐데 그렇죠. 스크린도어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영무원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종합관제실에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영무실에서 수리 사실 좀 알았다고 그렇죠. 한다면 예. 뭐 CCTV가 다 설치돼 있으니까 그 열차가 좀 빠르게 진입할 경우에 좀 바로 좀 얘기를 해서 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좀 이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하청 노동자가 종합관제실과 직접 소통도 못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스크린도어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사들이 이제 관제실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제실에 통보한 다음에 이제 영무원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사가 신고했을 때 관제실만 알고 있고요. 네. 그 용역 직원들 관제실에서는 용역 직원들이 언제 와서 수리하는지는 모르고 또 영무원들에도 알리지 않아서 영무원들도 수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관제실도 모르고 영무원들도 모르고 지하철 운전사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럴 수 있나요? 네, 2중 3중으로 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안전장치들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이거를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네네.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 네네. 그런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영무원 네네. 같은 경우는요. 네네. 작업을 하고 있으면 와서 좀 보고 네. 상황을 좀 통제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예 몰랐다는 네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영무실도 방문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영무실 직원들은 이제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봐도 모르겠다.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크린도어에 이제 붙는 추모 쪽지들도 용무원들이 뗐거든요. 네.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추모 쪽지는 떼서 다른 데로 네네. 옮겨버리고. 예. 그럼 무슨 아까 뭐 관련 법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뗐다는 건데. 네네. 사람의 목숨, 안전이 걸려 있는 그 상황은 알지도 못하면서 추모 쪽지 이런 거는 정말 잘 떼고 있네요. 예. 그 어제 또 제 영무실 네. 방문했을 때 거기 전광판 같은데 이제 CCTV로 현장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영무원들과 서울 메트로에서 온 직원들 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쪽지가 얼마나 붙었는지 기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켜봤던 건데 예. 이게 기자들이나 포스트잇이 아니라 그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그 청년을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이어가 보죠. 아까 선대식 기자가 언급했듯이 용역업체가 네. 맺은 계약서에는 장애 발생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있었다고요? 예. 뭐 이제 스크린도어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네. 최대한 빨리 좀 와서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선의로 저는 뭐 받아들여지는데요. 서울 메트로가 이제 계약할 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용역업체 직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이제 이런 조항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는 적은데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곳은 많으니까 네. 이제 가야 되는데 1시간 안에 꼭 현장을 도착해야 되니까 2인 1조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28일 날 이제 구의역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온 게 이제 오후 4시 58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5시 가까운 시각이었죠. 근데 이 청량이 도착한 거는 5시 5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6분이 남은 상황이었던 거죠. 네. 아마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1시간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을 텐데. 이제 2인 1조 원칙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경복궁역에 있는 직원이 좀 왔어야 되는데요. 네. 경복궁역에서 여기까지 5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리도 못한 채 이쪽에 와서 이제 수리를 해야지 매뉴얼 지키는 건데요.
좀 이게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매뉴얼이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1시간 규정 때문에 또 이런 좀 사고가 좀 급하게 좀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 기자가 말했듯이 4년째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재발 방지 대책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긴 했는데 예. 계속 뭐 재탕이라면서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2013년 1월인데요. 그때도 이제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이제 분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린도어 점검할 때 2인 1조로 출동을 해야 된다. 네. 이제 한 명은 수리를 하고 한 명은 이제 지하철이 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운행 시간에 그 스크린도어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이제 규정도 있고요. 뭐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스크린도어 장애가 생겼으면 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좀 이게 운행 시간에 이제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좀 이해는 안 가는 규정입니다. 또 이제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보고는 했지만 종합관제실까지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무실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거였고, 이제 그 후 매년 좀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 노동자, 용역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수리 작업을 서울메트로 자회사로 좀 이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게 작년에 사고 때 바로 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반영이 될지 올해에는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언제 반영이 될지 또 이제 예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죠. 부채도 많고 해서 예산이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런 이제 용역 외주 업체로 준 거는 이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준 건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을지 이게 의문입니다. 네. 참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 항상 이런 게 나오는데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예. 이 2003년, 2015년 또 2016년 이런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목숨이 잃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확실한 대책 그리고 시스템 개선 이번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책임자의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의지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이 뭐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장이나 서울메트로 쪽에 좀 의지가 없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의지를 가지고 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어 점검할 때 2인 1조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그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면 2인 1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관제실이나 영무실에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뭐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뭐 이미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놓았던 그 용역회사 직원이 아닌 서울메트로 자회사 직원으로 해서 좀 수리를 한다던가 좀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용역회사 직원의 이제 보고라도 그게 종합관제실과 영무실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좀 충분히 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막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좀 막을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 시스템 개선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모란님께서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위해 만든 스크린도어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젊은 청춘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참 이런 청년
좀 컵라면을 가방에 넣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던 그리고 생일을 하루 앞두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 시스템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선대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선대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매일 팟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팟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팟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팟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잠시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선대식 기자와 함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방송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박 시장은 현장을 돌아보고 지난 토요일 사고로 젊은 목숨을 잃은 것에 비통함을 느낀다라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라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서 경영 효율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과연 그 실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박 시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고 지하철 공사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출근길에 혼자 병원을 찾아서 고인에게 조의를 표한 뒤 유족에게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 시장의 행동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안으로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반 총장의 방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경태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5박 6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 관훈 토론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과대, 확대,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했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어제 경주서에 열린 UN NGO 컨퍼런스 개막식 직후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서 역할보다 개인적 행보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언론 해석이 가대학대 증폭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반 총장이 정치적 행보와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글쎄요. 그동안의 일정을 쭉 보면 단지 국제 행사만을 위해서 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 총장 말대로 정말 대권 행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반 총장 별명이 반반, 네. 그리고 기름장어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마지막 기자회견 발언은 어렵고 민감한 질문에 매끄럽게 잘도 피해간다라는 기름장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이제 뉴욕 본부로 돌아가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당까지 대권 의지를 재차 밝힌다면 돌아가서도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여요. 네. 게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판받지 않을, 즉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언론의 해석 탓, 이런 주장은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도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반기문 총장의 발언도 정치인의 발언과 좀 비슷하게 저희가 좀 보이네요. 결국 대권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숨겼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있듯이 잘 요리조리 피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자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 까닭은 뭔가요? 일단 방한 첫 일정 때부터 지금까지 반 총장의 행보를 보면은 정치적 의도가 전무하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네. 간홈클럽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때 가서 고민 결심하고 네. 필요하면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했죠. 게다가 나이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도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나이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체력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는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앞선 표현이거든요. 친정인 외교가에서도 상당히 스스로 링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어요. 네. 그만큼 권력 의지를 제대로 표현한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행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주와 안동 등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친박 후보론의 토대를 재확인했고요. 게다가 네. 자민련 총재를 지낸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많은 언론들이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만 보면 나이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굳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나이 그런 것을 빗대어서 자신의 체력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대선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TK 방문, 김종필 전 총리 예방 이것만 봐도 대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일정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반 총장은 충청 대망론의 지금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는 자민련 총재를 지냈을 만큼 충청 정치권을 대표하는 인사죠. 그렇죠. 이 통상 정치인들이 큰일을 도모하기에 앞서서 지역 맹주나 개파 보스를 찾아가서 상의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네. 이게 꼭 닮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반 총장 측이 김정 총리의 초청 의사를 받아들여서 만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 총리도 뭐 비밀 얘기를 나눴다라고만 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진 않지만, 네. 이번 방한 일정 중에서 가장 반 총장이 정치적인 미래 권력 의지를 드러낸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 방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UN NGO 컨퍼런스 조직위원장 주재 만찬에 참석해서는 그 경북 국회의원 수와 경북 도의원 수, 정당 분포 등에 대해서 그 참석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국 그 TK의 정치 지형에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이 같은 일련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친박 일각에서 제기한 TK 충청 연합 구도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네요. 하나씩 짚어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이런 일정을 괜히 잡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TK 충청 연합 구도라고 저희가 보면 과거 DJP 연합이 떠오르네요. DJP 연합은 호남 충청 연합 구도였는데 TK 충청 연합이 불가능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방 총장 측은 이런 연합 구도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한 연합 구도가 이 DJP 연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대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2014년에 방 총장 측 그룹에서 뉴 DJP 연합을 골자로 한 어떤 야권 대선 후보가 되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경선을 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경선하면은 이 뉴 DJP 연합으로 승리할 수 있고, 게다가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1년 남겨두고 반기문, 김정은 회담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반기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어떤 구상인데요. 실제로 지난해에 반기문이 방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은 실제로 권력 의지를 오래전부터 표명해왔고 여기서 여야를 나름 저울질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반 총장 입장에서는 그 파트너를 호남에서 TK로 바꾸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그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고만고만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주 공산인 상황에서 좀 빠르게 어떤 자신의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입성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정황들을 감안하면 결국 어제 반 총장의 과대 해석 발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반 총장이 이번 방한 기간 만난 사람들만 봐도 정치적 행보였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25일 방한 첫날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그리고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났고요. 26일에는 그 공로명 송민순 김성한 전 외교장관하고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경화 국무총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만났고 그날 만찬으로 노신영, 이현재, 고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이런 건 쭉 보면은 친여권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정치권에서 해석이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택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주문 자체가 좀 난센스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를 두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굉장히 사이다 발언을 날렸습니다. 병 주고 약까지 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국 남은 질문은 하나네요. 반 총장은 과연 친박 후보로 대선에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 하나만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변 정치권 인사들의 어떤 평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방 총장이 대선 출마로
60에서 70%가량 기울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역시 같은 날 안홍준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101%다. 뭐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게다가 그 25일 날 반 총장을 만났던 원희룡 지사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그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가대 해석 말라라고 이렇게 이 언론에 얘기하는 태도를 보니까 웬만한 정치인은 뺨치는 태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게다가 그 외교관이 국내 정치의 무대한일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선입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전반적인 여권 인사들의 평가를 보면은 네. 반 총장이 링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시간표를 보면요, 그 올 연말까지가 출마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 7월까지가 당내 경선 그리고 그 다음이 본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초 한국으로 돌아오는 반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 방안이 어떻게 보면 출마 준비의 밑작업 이렇게 볼 여지가 크죠. 네. 이렇게 좀 보면 새누리당 지금 원내대표도 충청권이고요. 그리고 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뭐 청와대와 여당의 그런 인사들을 좀 보면 충청권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런 생각 좀 갖게 되는데 이 반기문 총장이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권 그 청와대의 지형을 봐도 그렇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 그랬을 때 당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네. 양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앙일보가 27일, 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반 총장이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을 한 직후죠. 여기서 반 총장이 28.4%의 지지를 확보해서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 박원순 시장, 뭐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이어갔는데요. 이는 반 총장의 경쟁력이 현재로서는 현실 정치인들의 못지 않다. 뭐 이런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뭐 이번 대선 출마 시사 발언으로 그 반 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이 따로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좀 마이너스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전보다 좋아졌다라는 답변이 싫어졌다는 답변보다 그 7.6%포인트 낮았거든요. 그 특히 20, 30대 에는 이런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총장의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호평가가 나중에 본선 즈음에 대해서는 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대목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한 바람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거품이 꺼졌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닥치는가에 따라서 반 총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어제 그 국민들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는 고작 뭐 충천 플러스 TK 그리고 반기문 플러스 친박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검증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거품이 빨리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거품이 빨리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 이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박계 의원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뭐 비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반 총장에 대해서 어떤 견제구를 날리고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국내 정치가 상당히 복합적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반기문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반기문 총장 사실 뭐 외신으로부터는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정치에 신경 쓸 시간이 여력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반 총장이 사실상 선택한 새누리당의 내부 사정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문제로 상당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을 통해서 봉합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희옥 비상대책위원회를 사실상 추인했습니다. 네. 앞서 뭐 정진석 비대위, 김용태 혁신이 투트랙 체제를 두고 대립했던 친박과 비박도 이제 그만하자는 분위기였는데요. 홍문종 의원은 어제 모두 박수치는 분위기라고 전달했고요. 그 김성태 의원과 비박, 김성태 의원도 당이 거듭 태어나기 위해 개파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떠나서 이제 하두는 뭐 개파 청산 뭐 이런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뭐 비대위가 1차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꼽히지요. 이와 관련해서 그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분파 활동으로 갈등을 부르고 특정인의 탈당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면 국민의 사랑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구성이 있다면은 제명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개파 활동에 엄격하게 징계를 가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남은 절차는 이제 내달 2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입니다. 그 전국위원회에서 그 김희옥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 추인이 있을 건데요. 그 비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당내 당외 인사가 각각 절반씩으로 해서 총 11명,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된다라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개파 청산을 화두로 꺼내 들었는데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개파 청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비대위 활동이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이고 그리고 뭐 헌법재판관이고 주로 그 법조계 출신 인사였어요. 동국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정치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고르게 알고 있다, 어떤 속사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개파라는 문제가 그 1인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준하는 그런 1인을 따르는 지도체제라든가 뭐 어떤 집단이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건강한 어떤 정치적 의견을 내놓는 그룹이라면은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파가 개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개파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청 관계의 수직적인 관계라든가 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차기 당권, 대권을 둘러싼 기득권을 다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사정들을 과연 2달짜리 정치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대위원장이 뭐 핵심을 찌르는 새 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 개파 안에서 뭔가 좀 스스로 그 자정하려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최경환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부터 탈개파 모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파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뭉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일이 진행될 것인지. 뭐 지난주에 김희옥 비대위원장 인선이 발표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뭐 밖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과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거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한 부분도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정치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강단을 보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던져졌었는데, 자, 김희옥 비대위 체제가 과연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개파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어떻게 다시 얻어올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경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와
반기문 총장의 방한 내용 그리고 새누리당의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정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